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도 곳곳에 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연휴 내내 내린 비가 이제 좀 지칩니다. 네. 어린이날 연휴 내내 전국적으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이건 보슬보슬 봄비가 아니라 마치 장마철 같은데요. 특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인명피해부터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다 보니까요. 다음 달 초면 본격적인 수확을 맞는 귀리밭 같은 곳은 자포자기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는데요. 가뜩이나 제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서 최근 마늘 쪽이 정상보다 2배 많은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로부터 어렵게 농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 작물들이 계속 늘어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기상이변이 농민들에겐 더 가혹하기만 하고요. 이게 결국 우리 식량 자원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물론 자연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제 사시사철, 장마철 못지않은 재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잠시 개고 주말에 또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이번에 내린 비로 산사태 위험, 옹벽 붕괴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이 봄철 날벼락 같은 호우 강풍 후의 작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비가 그치질 않네요. 좋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네, 브라질은 맞아요. 심각하네요. 브라질도 심각하네요. 네. 이거 홍수로 인해서 여기는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지난주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약간 떨어졌습니다. 세계 3대 옥수수 생산지인 브라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데요. 아까 그 뉴스 영상 화면 봤는데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다 범람해가지고. 난리가 아니던데요. 네. 예.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7월 만기 옥수수 선물이 지난 3일 기준 뷰쉘당 4.68달러까지 오른 다음에 4.48달러 약간 떨어졌는데요. 약간요. 네, 예. 지난주 옥수수 선물 가격이 지난 1월 26일 이후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홍수로 인해서 브라질의 옥수수 수확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고요. 브라질은 옥수수 3대 생산국이자 2대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병충해 때문에 옥수수 가격 올랐고 대두도 역시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 내 최대 농산물 수출로인 로사리오 항구에서 항만 근로자들이 파업하면서 운송 작업이 중단된 것도 역시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유엔의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4월달 곡물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3% 오르났는데요. 111.2로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곡물 가격이 좀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식량농업기구는 옥수수 수출 가격이 유독 상승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생산 기반 시설 피해 때문에 물류 차질, 거기에다가 브라질의 생산 전망 악화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는데 2023년, 24년 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다고 하니까 소비는 늘고 수확은 줄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거
최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비가 많이 왔다, 홍수가 났다 브라질이. 네. 피해가 어느 정도라 그러나요? 지금 브라질 최남단 지역 피해가 큰데요. 네. 히우그란디 두술 지역에 그러니까 지난달 29일부터 계속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497개 도시가 있는데 70%가 이제 물에 거의 잠긴 상태이고 전체 인구의 7.5%인 85만 명이 무려 물에 피해를. 잠긴 게 아니라 이제 70%의 피해를 네, 봤다. 피해를 예, 받고 예,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7.5%가 이번 폭우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이 지역과 그리고 과이방강 주변에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면서 1941년 4.76m까지를 넘어서서 지금은 강수위가 5.33m까지 상승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네네. 83명 사망했고요. 국립기상청은 이 지역에 현지 시각으로 7일 정오까지 다시 한 번 더 비가 내리면서 적색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100mm 이상의 비 그리고 시속 100km 이상의 바람과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100km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빨라요? 시속 100km. 와, 네. 예. 그리고 우박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건물, 농장 파손, 정전, 가로수 전복, 홍수, 도로 교통 차단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요. 네. 근데 지구가 정말 이상하다는 게 동남아는 네, 한편 기록적인 폭염으로 네, 농가들이 피해를 입다고요. 네. 섭씨 40도는 당연히 넘어섰고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태국에서는 두리안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에서 이 장기간 폭염, 가뭄이 이어지면서 두리안 농가들이 공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두리안은 과일의 왕. 물론 전 아직 먹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네, 예. 어쨌든 향기는 좋지 않지만 맛은 그렇게 굉장히 맛있다고. 좋다는 그런 과일인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크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효자 수출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에 수백 년간 재배됐던 두리안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면서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폭염 가뭄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은데요. 두리안 농가들은 이 지독한 폭염 때문에 수확량이 크게 줄고 재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제철이 보통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폭염 때문에 수주째 기온이 섭씨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폭염 때문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두리안 수확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네. 무게와 크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폭염 때문에 두리안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익으면서 너무 빨리 익어서 네, 예. 맛과 크기가 최상품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가뭄과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이중고가 더 커지고 있는데 한 농부에 따르면 1.6헥타르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를 물을 한번 주려면은요. 트랙터 10대분인 12만 리터의 물을 구해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수천 달러 돈이 들어가고 이걸 또 심지어 이틀마다 한 번씩 줘야지 농장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럴 수도 비용이 더 있겠네요. 많이 날아가게 네,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이 섭취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날고기,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고기죠. 네. 여기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됐다고요? 어디 얘기입니까?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임상 미생물 및 감염질환 학회가 열렸는데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 분자 박테리아과 교수 연구팀이 사람을 위한 식품이나 반려동물 위해 쓰이는 사료에 판매되는 익히지 않은 육류에서 항생제 내성에는 병원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항생제 내성균은 약물에 저항해서 생존할 수 있는 세균으로 약효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 선행 연구에서 개 사료로 쓰이는 날고기 그리고 개 항생제 내성균 배설물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익히지 않은 고기에 대한 내성균 검사가 필요한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배설을 통해서 내성 변균을 퍼뜨리게 되면 사람 또한 이 내성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의 식품기준청이 육류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종류와 양을 물론 검사를 하긴 합니다만 내성이 있는 병균은 따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영국에서 식품으로 판매되는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 날고기 58개 그리고 반려동물 위해서 판매되는 익히지 않은 닭고기 15개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내성균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확률로 발견된 것이 바로 닭고기 샘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성균, 항생제 내성균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닭고기 샘플은 거의 모든 내성을 갖고 있는 병균에서 100% 확률로 균이 발견이 됐고요.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도 물론 100%는 아니긴 합니다만 적게는 7%, 많게는 47%까지 병원균이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날고기를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는 항생제 내성에는 병균 또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고기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국 얘기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닭고기 조리할 때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익히지 않은 고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항생제 내성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특히 육류를 섭취하기 전에 철저하게 위생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고 밝혔고요. 특히 날고기에 대한 관리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 조언했습니다. 네.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 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쵸. 이 오존에 노출된 초파리의 번식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생태학 연구소가 밝힌 내용인데요. 같은 초파리 속 초파리 종류 4종을 오존에 노출한 다음에 짝짓기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오존의 오염이 약간만 심해지더라도 유전적으로 가까운 종끼리 교잡이 더 자주 발생하고요. 이 과정에서 태어난 불임 잡종 때문에 곤충의 개체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앞서 이 오존에 노출된 초파리가 암수를 구별하지 못하고 수컷끼리 구애 또는 짝짓기 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작년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종의 곤충들이 같은 페로몬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요. 연구 결과 오존이 페로몬 구성 물질을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도록 교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논문의 제일 저자인 난지장 박사는요. 오존의 페로몬 분해가 다른 종 간의 짝짓기 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교잡이 일어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려고. 네. 안 좋은 영향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나 곤충에게나. 네, 예. 환경이 파괴되면 모두에게 좋지 그러니까요. 않다는 것이 이번 실험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인간이 파괴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미국에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발암물질 염화 메틸렌 사용이 대부분 이제 금지된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페인트 제거나 금속 세척에 쓰이는 염화 메틸렌의 일반적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그런 새로운 위험관리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환경보호청은 염화 메틸렌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 중추 신경계, 간, 신장 독성과 암을 포함해서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게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부작용은 수년간 장기적으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에도 급성 노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성 물질 규제법에 따르면 미국 내 염화 메틸렌 관련 업체는 주택 보수를 위한 산업과 상업적 사용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염화 메틸렌의 생산, 가공, 유통을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소비자 사용은 1년 이내 그리고 산업, 상업적 사용은 2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안전하지 않은 염화 메틸렌 사용을 중단하고 일부 산업용 사용에 대해서 강력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 이래 미국에서 최소 88명이 염화 메틸렌 노출돼서 실제로 사망했고 이 사람들 대부분이 욕조 보수 도장이나 다른 페인트 제거 작업 중이었다는 것이 환경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자,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유,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합니까? 이 농작물 피해가 여기저기 크다고 하는데 네. 관장님 텃밭은 괜찮나요? 제법 많은 비가 왔고요. 네. 또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이번 주말에도 또 온다고 그러네요. 밭에 있는 미루가 보리가 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아이고. 네. 예. 봄 날씨에는 보기 드물게 바람도 좀 불어서 모두 누웠는데요. 이삭을 달고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지는 못하니까 또 일으켜 세울 수도 없습니다. 네, 그대로 두면 머리만 살짝 올리는 정도밖에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없는데요. 네. 머리만 누운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게 이제 익어갈 때쯤에 참새들이 이제 열심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최악의 조건을 상황 아닙니까 이거? 예. 참새한테만 좋고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어쨌든 많은 비가 오고 있지만 많이 왔죠. 근데 네. 이게 비가 지나고 나면 뭘 해야 되나요? 비가 오기 전에 그리고 비가 온 이후에도 돌아봐야 할 것은 물빠짐이고요. 네.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야,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예.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작물들이 흔들리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예방도 이제 방제도 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린 비에 흙 속에 양분이 많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옷걸음도 챙겨 주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소홀히 하면은 작물들이 잘 크기가 어렵겠네요, 당연히. 네. 예. 농업과 관련한 기상 조건을 설명할 때 농업기상 또는 이제 미기후라고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미세한 변화가 크게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네. 좁은 일항을 만들어주고 넓은 일항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토양 내에 공기와 수분의 양을 설계하는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트랙터로 밭을 일군 경우에는 토양의 입단이 깨져서 물이 스며들지 못해서 토양이 질퍽질퍽하게 이렇게 액상화돼서 유실이 심해집니다. 더구나 트랙터가 갈고 난 후 그 육중한 바퀴의 무게가 남긴 경반층이 표토층에 20cm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럼 유실이 빨라진다는 거죠? 네. 예. 그 검정 비닐 씌운 곳들 많잖아요. 네. 그것들은 괜찮나요? 검정 플라스틱 비닐로 뒤집어 씌우는 멀칭을 한 경우에도 고랑에서 스며들어간 물들이 안으로 침투해서 토양을 유실시킬 수 있어서 이게 검정 플라스틱을 그런 경반층까지 깊게 이렇게 묻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퇴비를 넣어 밭을 갈았기 때문에 좀 잎단화가 진행되긴 하지만 네. 좀 가른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잎단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리는 폭우는 배수에 큰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인근 밭을 돌아보면 비가 검정 플라스틱 비닐까지 함께 이렇게 싹 다 같이 그냥 쓸려 내려간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깊게 고랑을 만들어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인 부분이 없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이 고인 부분이 생기면 바로 병균 발생에 온상이 됩니다. 아이고. 그 이 비가 옛날과 다르게 오염된 비라서 영양분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산성입니다. 산성을 표현할 때 이제 pH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1에서 14의 숫자를 쓰는데 중성은 6.5에서 7.5 정도를 말하고요. 숫자가 중성보다 작을수록 산성이고 숫자가 중성보다 커지면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네. 토양이 중성이어야 토양에 공급한 영양분을 흙이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깨져서 질산 또는 탄산이 섞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없더라도 5.5도 정도의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보통 5.5에서 6.5 사이에 약산성을 띠게 되는데요. 대기오염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또 비에 섞이면서 산성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비가 오도다. 비가 오도다. 네. 네, 비가 그러니까 온다가 아니라 비가 오도다. 예. 네, 비의 산도가 5도 정도의 이제 산성이라는 의미인데요. 예, 안타까워요. 네, 예. 이런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을 산성화해서 토양에 붙어있던 영양분을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토양이 이제 영양분을 붙잡을 수 있는 정기적인 힘을 잃기 때문에
내리는 빗물이 그 양분을 탈취해서 유실시키는 것입니다. 대신에 또 비에 포함된 질산 성분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비 오는 동안에 작물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비가 내린 후 식물이 파릇파릇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비가 그치고 땅이 고슬고슬해지면 다시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는 비가 했던 것처럼 물비로 액비를 작물에 뿌려주는 방식이 좋고요.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 토양에 퇴비를 이용해서 웁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유실된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질소 인산 성분과 함께 칼슘질, 칼륨질의 거름도 보충해야 토양이 양분을 붙잡을 수 있는 정기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야, 이거 비가 올 때도 신경 써야 되고 비 오고 나서는 더 신경 써야 되고요. 네. 또 뭘 해줘야 되나요? 바람이 불어서 작물들이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면 또 이렇게 상처가 생깁니다. 야, 그래요?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네네네. 상처가 생기는데 이런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나 병균들이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이것을 비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예방해서 방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비 온 이후에도 이렇게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습하고 낮은 저온에서 활동하는 뭐 잿빛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는데요. 방제를 해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하우스의 경우에는 또 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또 이런 온도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줘야 합니다. 네, 하우스는 또 온도를 높여야 되고요. 그 일교차가 큰데요. 굉장히 크죠, 사실. 네. 그 올해 냉해 피해는 없나요? 한동안 최고 기온이 여름철 기온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하지만 최저 기온은 아직도 10도 미만으로 나타나는 깜짝 때도 놀라게 많아서 추워요. 예. 아직도 저는 열대 작물을 심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는 5월 중순경에 본격적으로 심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종들이 저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말을 거는 것처럼. 네. 저 언제 심으실 건가요? 네. 일부 농가에서는 부직포를 서둘러 씌워서 이렇게 보온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심으신 분들은 모종 심었을 때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서 얘가 언제 열매 열리려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러겠네요. 예. 작물은 한동안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이고요. 낮은 최저 기온에 냉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심는 것보다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좀 농부들도 좀 참고 견디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작물들도 지금 참고 견디고 있다.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살펴볼게요. 6797님, 이 포도밭 한쪽 공간이 있어서 열무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비료나 퇴비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그리고 물 주는 주기도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퇴비로 이렇게 좀 이건 밑거름으로만 키우는 작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퇴비를 좀 충분히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물 주는 주기는 우리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열흘에 한 번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안 줘도 되고요. 열흘 안에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물을 키울 때 완전 초보들이 아닌 경우라도 네. 항상 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렇죠. 방송하기 전에 몰랐거든요. 안 줘도 되는 건지 몰랐거든요. 예. 2569님 3년째 사과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냉해인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안 피네요. 3년째래요. 네. 혹시 수명이 다 됐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으신 지 3년 정도? 근데 이렇게 그랬더니-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영양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관리를 이렇게 거름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가지치기 전정 작업을 통해서도 영양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라든지 영양 관리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시면 그 집중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가지치기 하는 그렇죠. 게 사실 네. 에너지를. 예.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어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갑자기 어떤 나무에는 네. 주사기 같은 게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를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네. 수액 주사죠. 아, 그래서 이제 나무가 좀 오래된 나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주사를 놓죠. 그러면은 2569님 같은 이런 상황에도 그런 주사가 가능한 거예요?
나무의 이제 수령을 제가 몰라서 근데 아마 이제 어린 나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영양 관리하고 가지 전정 작업을 한번 신경 써서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9216님이 다름이 아니라 당근 모종을 구입해서 심었는데요. 모종이 한 올에 2개씩 있어서 심었는데 그대로 심었는데 두 개씩 있어서 한 개는 속가내야 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씨앗을 직접 파종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속가내기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서로 본잎이 이렇게 겹치는 타이밍에 이렇게 속가내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유 있게 좀 거리를 벌려져 있다면 속가내지 마시고요. 좀 더 키운 다음에 서로 잎이 겹치는 순간에 방해가 되니까 그때 속가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네네. 네. 일종의 좀 관찰하고 경쟁하는 걸 본 다음에 그렇죠. 맞죠? 그 작전인 경쟁해야 거죠. 더 잘 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잘 자라는 놈만 밀어주는 네. 6146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아직 싹이 나오진 않습니다. 뿌리가 자리를 잡은 후에 싹이 나오는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심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가 봐요. 네. 포도나무는 되게 굉장히 강한 종이라서 되게 뭐 말라 죽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싹이 나올 거고요. 되게 이제 씨앗으로 이렇게 파종할 때나 뭐 묘목으로 심을 때에도 작물들이 다 2차 휴면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생육에 좀 필요한 조건이 아직 안 갖춰지면 다시 또 휴면에 들어가는 형태로 휴면을 하거든요. 되게 진화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예. 그래서 좀 더 잘 관리해 주시면 싹이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1244님 고구마에 거름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고구마는 거름을 좀 덜해야 하는 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새로 흙을 받는 복토 작업을 한 밭에 가장 심기 쉬운 작물이 고구마입니다. 거름 안 하고 거의 그냥 생땅에다 고구마를 심어도 고구마는 괜찮아요. 아주 잘 되거든요. 그 정도로 거름이 좀 덜하는 작물인데요. 근데 요즘 우리네 밭들이 채소 작물을 심다 보니까 거름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가 주먹만한 게 다닥다닥 달려야 되는데 머리통만한 거 하나 달리고 마는 뭐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냥 왕고구마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반갑지 않은데. 구이용으로는 먹을 수 없는. 잠깐만요. 물론 이제 튀김용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예. 네. 그래서 최근에는 고구마를 좀 많이 생산하는 뭐 당진이라든지 이런 서해안 일대에는 고구마 거름이 또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고구마용 거름입니다. 그래서 일반 퇴비 거름보다는 고구마용 거름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거름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좀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1244님의 현명한 선택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요. 안 해도 된다. 네. 네. 0055님. 토종 대화초를 받아서 2월 18일에 육묘를 했는데 현재 10cm에 본잎 8매, 줄기 2-3mm입니다. 이거 모종이 가능할까요? 인천 아파트에서 키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훌륭하신데요. 네.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네. 예, 이렇게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정식해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모종을 키울 때의 최종 목표는 첫 꽃망울이 맺힐 때까지 키우는 겁니다. 첫 꽃망울이 맺힐 때까지. 첫 꽃망울이 맺힐 때까지가 요 육묘의 목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키워서 아무래도 첫 꽃까지 이렇게 맺히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식 밭으로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최저 기온도 올라가니까 밭으로 이제 옮겨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0055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괜찮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사연 중에 청취자 여러분 한 분 직접 전화 연결해서요. 궁금한 질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제 관장님은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옆에 계십니다. 예. 네.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네, 여기 서산의 유할머니예요. 서산의 예.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질문 있는 거 편하게 나누시죠. 토란을 심어봤는데요. 네네. 싹이 잘 안 났어요. 오래됐는데. 깊이는 좀 몇 센치 정도로 깊게 심으셨어요? 네? 깊이는 어느 정도로 심으셨어요? 좀 깊게 심었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토란은 한 5cm에서 9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심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 이렇게 싹이 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 죽지는 그래서 않으니까. 저는요. 예. 관장님, 감자도 싹이 늦게 나오죠, 감자도. 네, 3주 정도 그래서 걸리죠. 감자하고 비슷해서 그게 아직 싹이 늦게 나오나 생각했어요. 네. 그럼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유 선생님 걱정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궁금해서요. 왜 싹이 안 나오나 하고. 깊게는 심으셨어요? 예. 잘하셨네요. 예. 조금 이렇게 심을 때 조금 약간 싹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네네. 싹이. 그런데 싹이 안 나와가지고 왜 싹이 안 나오나 궁금해서요. 먼저 뿌리가 나오고 그 힘 받아서 올라오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뿌리가 네. 먼저 나오요? 네네. 그러면 거름도 그거 많이 줘야 해요? 예. 거름 좀 하셔야 되고요. 옷거름 정도 하셔야 되고요. 뭐 재거름 같은 거 구하실 수 있으면. 병충해는요? 병충해. 토라는 그렇게 병충해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앉아도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줄기도 막 또 식용으로 하면 또 먹고 해서 그냥 그거 누가 또 종자 줘가지고 심었더니 네. 해봤어요. 네. 너 딴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딴 거요? 예. 그냥 저기 고추 같은 거 아직 그냥 늦게 심어가지고 네. 아직 고추 때 그 지주 때는 안 세워졌는데 그거 조금 할 때 세워져 조금 더 커야 하잖요. 그 정글 도마도 같은 것도 조금 커야 세워줘야죠. 지주 때는 미리미리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예. 더 큰 다음에 이제 묶어주는 이렇게 유인줄은 이제 나중에 묶더라도 말뚝박는 것은 서둘러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때 관장님께서 열무도 4월 중순경에 심으라고 하셔가지고 심어서 이금 많이 컸어요. 그래요? 고추 사이사이에? 예,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먹게 됐슈. 아유, 벌써요? 축하드립니다. 네. 잘 자라네요. 예. 아이고,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정말 유익한 방송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뭐 시사나 뭐 정보, 뭐 상식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방송해 주셔서. 아이고. 그래서 막 진짜 좋은 방송이에요. 네, 우리 작가님, PD님, 우리 엔지니어 선배들 다 전해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남겨주세요, 문자로. 예. 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겠는데요. 잘 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토란도 잘 자라고 있고 열무도 잘 자라고 있고. 예. 7123님이 부추가 자라면서 끝부분이 자줏빛으로 변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거름 문제인지 땅 문제인지 수분 문제인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심고 있는 부추 중에도 이런 자줏빛으로 변하는 이게 품종 특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따먹어 보니까 정말 달더라고요. 부추가요? 네. 예. 근데 이제 자줏빛으로 변하다가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병은 아무래도 좀 끝에 있는 이런 것들은 되게 칼슘 부족이거든요. 또는 이제 칼륨 부족이거나 그래서 좀 부추에 재거름이나 칼륨 성분이 있는 또는 이제 칼슘 성분이 있는 거름을 좀 뿌려주시면 끝까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칼륨이나 칼슘 부족이다. 네. 재거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고 0568님 토종 대파가 꽃을 피우는데 채종을 하려면 언제 가능할까요? 그리고 씨앗은 어떻게 보관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대파가 지금 한참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그 씨앗이 맺히진 않았고요. 씨앗이 맺혀서 어느 정도 익으면 꽃 몽우리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까만 씨가 들여다 보입니다. 그때쯤 이제 꽃을 따서 말려서 이렇게 씨앗을 채종하시면 되고요. 꽃을 따서 네. 말려서. 네. 예. 그리고 대파 씨앗은 그 씨앗이 단명종자예요. 그래서 씨앗 수명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쓸 양 정도는 그냥 상온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오랫동안 쓰실 양은 이렇게 잘 말려서 냉장이나 냉동 저장을 하시면 수명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8132님 미생물로 키운 쪽파가 2주 전부터 잎에 자줏빛 곰팡이가 생겨서 어이구 이거 부추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겠죠? 네, 자줏빛 곰팡이가 생겨서 누렇게 말라 죽고 있어요. 유유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미생물로 이제 미생물 거름도 좀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쪽파는 지금쯤 이제 잎이 누렇게 이렇게 말라 들어갈 때입니다. 원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확기가 이제 지나고 이제 종군을 수확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잎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요. 뿌리 캐서 그걸 한 양파망에 이렇게 넣어서 말려뒀다가 한 7월쯤에 종자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줏빛 곰팡이가 생겨서 누렇게 말라 죽고 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곰팡이가 직접 보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서 아무튼 지금 현재 지상부에 있는 잎들은 지금 말라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네. 4328님 양주에 살고 있어요. 주말 텃밭에 고추를 심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심는지 알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번 주 주말에도 비가 예보돼 있어서 그러게요. 비가 예보된 이후에 또 기온을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좀 여유 있게 한 5월 중순 다음 주쯤에는 좀 심어도 되지 않을까. 또 양주는 또 추운 지역이잖아요. 네네. 또 산을 끼고 있기도 해서 다음 주쯤이면 좀 심을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서산에 있는 유 선생님은 굉장히 잘 키우고 계신데. 네, 서산은 그래도 해양성 기후라서 약간 완전 좀 다르죠, 양주랑. 기온이 좀 따뜻하죠. 네. 0432님 토마토를 어느 정도 자라면 적심하듯이 애플 수박도 한 줄기에 몇 개 달린 후에 적심하면 도움이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토마토는 보통 이제 화방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 4화방, 5화방 정도에서는 이제 적심을 해주는데요. 수박의 경우는 일반 수박하고 비슷하게 손자줄기에서 열매를 달게 합니다. 손자줄기요? 네, 그래서 네. 모종 상태에서 심었던 줄기에서 3-4마디 정도에서 적심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아들 줄기에서 8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또 적심을 합니다. 어려운데요. 그러면 또 예. 아들 줄기에 있는 마디에서 손자 줄기가 나오거든요. 이 손자 줄기에 수박이 달리게 해야 수박도 크고요. 그다음에 맛도 당도도 높아집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게 네? 아들이고 이게 손자인지 기억을 어떻게 하면 그냥 보면 아는 건가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족보를 따져 나가야죠. 야, 그렇군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8118님 보통 콩은 거름을 안 준다는데 완두콩도 거름을 주지 말아야 할까요? 지난주에 모종 심었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완두콩 모종을 굉장히 늦게 심으신 편인데요. 보통 우리 메주콩이라든지 뭐 이런 콩들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거름을 이제 덜하는 편인데요. 완두콩이나 강낭콩의 경우는 그렇게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두나 강낭콩 같은 경우는 거름을
일반 장보를 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네, 걸음을 해야 된다. 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요,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연휴 후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힘드실 거예요. 전 내일 다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